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 역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투자 시장으로 잘못 대피를 했다가는 투자 시장에서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연준이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속 터지게 천천히 내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자꾸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리세션 컷이 올 수가 있다.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장인이라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 후에 어떻게 이제 한국 증시와 세계 증시가 나아가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인사이트를 공유해 보려고 하니까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잘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있는 과정 안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노이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건 제가 하나의 기준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입니다. 항상 투자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논리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 중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가 올라가야 주식시장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 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물 경제가 이제 우상향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인내심이 막 10년, 20년을 바라보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제 짤막한 이제 지식으로는 여태까지 제가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자자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지만은 10년을 버티는 투자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략을 해서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실 때는 사이클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걸 저는 우선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은 제 경험상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이런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던 실물 경제 성장에 맞춰서 가는 투자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교적 시장이 좀 좋을 때 들어가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전략을 좀 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금리 사이클에 나의 매매 사이클 주기를 맞추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기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건 뭐냐면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확보가 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상당히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로 대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것 역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막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한번 경험을 했지만 실물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자산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증시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요, 투자 시장으로 잘못 대피를 했다가는 투자 시장에서 크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상 이제 투자 시장과 그리고 실물 경제 간의 괴리가 이제 벌어지는 구간이 나오게 될 거예요. 투자 시장 쪽으로 돈이 이제 밀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불경기 모멘텀으로 시장을
내리누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 이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 불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이 악재를 좀 가볍게 보시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악재의 무게감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시장이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지면서 쇼크가 터지는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터지는 악재로 인한 시장 급락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트롤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야 하겠지만 사실상 손을 벗어났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사실상 시장을 걷잡을 수 없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의 이제 발언으로 인한 악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충분히 사라질 수 있는 악재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영역 안에 있는 악재라는 뜻이죠. 물론 트럼프의 컨트롤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게 문제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재의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개별적인 악재들, 이벤트성 악재들은 뭐가 이제 특징이냐면 큰 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러한 이제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하락을 이제 의도하기도 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걸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딱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준금리라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걸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명분이 필요해요. 자, 기준금리라는 건 결국 이제 연준,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은행이 결정을 내릴 때 결국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최대 고용입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중앙은행은 고용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확보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고용이 좋아질 수는 있으나 물가가 안정되긴 어려워요. 물가가 치솟아 오릅니다. 돈을 풀었으니까. 반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서 고용이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될 수 있겠죠.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조건이고 이게 시속 게임처럼 이 중간을 잘 유지하면서 가야 하는 게 이 중앙은행의 어려운 목표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하나를 뺏기고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장단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그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내려서 선택을 해야 돼요. 뭘 포기하고 뭘 내주고 뭘 취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뭘 취하고 언제 뭘 내줄 건지는 뭐가 더 심각한가, 어떤 걸 먼저 봐야 하는가, 뭘 먼저 해결해야 되는가를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큰일 났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경기가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가가 이제 안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는데 물가라는 거를 포기하고서라도 경기를 활성화해야 될 만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겁니다. 반대도 있겠죠?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제 경기가 당연하게도 이제 침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는 안정이 되겠죠. 뭐 정확히는 이제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락이라기보다 안정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항상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연준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항상 그때그때 다르다.
근데 우리가 2022년부터 24년 뭐 초 이때까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금리 인상기였죠. 그때 뭐가 심각했으니까? 물가가 심각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했죠. 코로나 팬데믹 때. 왜? 그때 물가보다 뭐가 심각했으니까? 경기가 심각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2년부터 24년까지는 아무래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좀 포기하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면 또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경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이게 계속 무한 반복,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금리 사이클이.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리세션 컷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때도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인하하자. 보험성 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슈런스 컷이라고 얘기하고, 이미 이제 침체가 와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발등에 불똥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침체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를 리세션 컷이라고 합니다. 침체 인하고 보험 인하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모두 기준금리 인하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인슈런스 컷은 보험성 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도 인상도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큰일 났다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큰일이 아직 안 났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일 나면 안 되니까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 차원의 인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비가 아닙니다. 대응 차원의 인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벌써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어때요? 인슈런스 컷은 아직 큰일 나지도 않았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거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이 올까요, 안 올까요? 패닉이 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인슈런스 컷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차분하게 증시를 우상향시킵니다.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의례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향성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리세션 컷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침체가 왔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 패닉이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요, 이제 증시가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뭐 무너진다든지 급락한다든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충격의 정도는 뭐 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리세션 컷이 오게 되면 증시 충격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결국 증시는 상승한다. 근데 이게 그냥 상승이 아니라 사실상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폭등이 나온다. 제가 여기에서도 이제 용수철 원리라는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리세션 컷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한번 충격을 받았다가 이제 용수철이 좋은 용수철이면 많이 누를수록 더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리세션 컷으로 인한 침체 우려로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급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훨씬 더 높은 폭등장이 연출이 됩니다. 우린 이걸 이미 코로나 때 경험했어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물 경기는 박살이 났는데 주식시장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딥하게 공부가 아직 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아니 실물 경기가 이렇게 박살이 나버렸는데 어떻게 투자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막 화가 나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원래 투자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물 경기랑 어느 정도 추종을 하면서 가지만 꼭 같지는 않아요. 사이클이 추종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연준이 이제 인슈런스 컷, 사실상 그때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한 거는 인슈런스 컷이에요. 고용 지표가 박살났지만 소비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GDP의 3분의 2가 대부분 이제 소비로 굴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가 받쳐줘야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는 나라예요. 근데 아직까지 소비까지 타격이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간 문제죠. 고용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소비가 멀쩡하겠습니까? 사람이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돈을 쓰죠.
근데 이제 실업자가 넘쳐나고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안 뽑고 그럼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차를 두고 소비로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셧다운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물가 지표는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중 갈등도 이제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거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셧다운이 이제 장기화되게 되면은 연방 공무원 추가 감축도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고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지표 발표가 사실 투명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미 증시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됐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다. 뭐 심대한 타격까지 오지는 않더라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이벤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다시 번져나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제 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게 바로 이번 악재입니다. 말 한마디면 뒤집을 수 있는 거. 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선 속 터지는 거거든요. 뭐야 이제 쌈박질 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이래?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장단에 놀아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인슈런스 컷은 차분하게 증시가 우상향합니다. 근데 리세션 컷은 한번 박살냈다 가는 거기 때문에 더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리세션 컷이든 인슈런스 컷이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증시는 올라간다. 차분하게 우상향하냐 단기간에 폭등하냐 그 차이일 뿐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최종 결론은 결국 투자시장의 상승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는데 왜 시장이 안 올라? 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리세션 컷이 나올 때 보통 투자자들이 그래요.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때 혼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증시가 무너지니까. 금리 인하하면 증시 올라간다면서. 근데 왜 증시가 떨어져? 결국 실물 경기 안 좋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실물 경기 무시하면 안 돼. 결국 다 대피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피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리세션 컷으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 추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여유분을 놔두고 이제 매매를 하는 현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구명조끼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가 있는 채로 매매를 하셔야지 그냥 몰빵해버리고 주식에 그냥 다 넣어버리고 이게 위험한 거지. 충격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저는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이 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9월 달에 인슈런스 컷에서는 이제 증시가 이걸 아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증시가 계속해서 좋았는데 이번에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연준에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침체다.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리세션 컷을 이제 진행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한번 무너뜨렸다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경제학 용어에서 일반적으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부셔야 더 큰 상승장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자꾸 거품을 만들면서 더 큰 거품을 양산해내면서 우상향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상승을 우리가 가져오기가 어렵다. 새로운 섹터로 돈이 가게 만들기가 어렵다. 이번에 한번 침체가 오게 되면서 저는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어 있던 돈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돈들이 이제 다른 섹터들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낙수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주식하시는 분들 증시 오르고 주식시장 좋다는데 AI 반도체 안 사니까 다 소외되네. 그냥 뭐 증시만 좋지 나는 그냥 돈을 못 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려면 한 번 정도의 충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른 섹터들로 아직 못 가고 있었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온기가 확산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하게 충격적으로 오느냐 아니면 스무스하게 오느냐. 그래서 인슈런스 컷처럼 이제 연착륙을 하느냐. 우리가 흔히 연착륙이라고 해요. 부드럽게 이제 내려오느냐 아니면 강하게 와가지고 경착륙을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는 경착륙을 원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결국 이제 정치인인데 정치인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 어느 정도 성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내려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프라 정책이요.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4대강 사업, 청계천 사업 이런 거 관련해서 막 얘기를 하던데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의 자신의 이제 공적으로서 내세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가 나오냐면은 결국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업적들을 뭐 많이 얘기하겠지만 자기 임기 내에 경제를 안정시켰다라든지 혹은 인프라 차원에서 내가 이런 것들 도시 개발을 했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업적으로 대부분 내세워요. 트럼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낸다라든지 미국에 투자해라, 리쇼어링 정책을 해라,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 인프라 차원 내 선에서 이러한 것들 업적을 행했다라는 거를 이제 어찌 보면 쌓아나가기 위한 건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해요. 결국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든 인프라 정책이든 에너지 정책이든 그리고 각 국가들한테 이제 투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돈을 좀 땡겨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금리를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연준이 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속 터지게 천천히 내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직도 미국은 기준금리가 4.25%니까 높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더라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 충격을 원하지 않거든요. 차분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트럼프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자꾸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결국 리세션 컷이 올 수가 있다. 리세션 컷의 또 특징이 뭐냐면 기준금리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내려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방에 두세 단계씩 연속으로 계속 내렸죠. 이제 그런 거를 트럼프가 어느 정도 유도하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제 3조 호황을 이끄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게 뭐냐면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금리를 빠르게 이제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도 떨어질 것이고 인프라 정책을 위한 자금 조달도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트럼프가 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침체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얼어붙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떨어집니다. 자, 그럼 그게 이제 나비 효과로 뭘 불러오냐? 오펙 플러스에서도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했고 트럼프도 계속해서 원유 공급을 늘리게끔 유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가 원유를 60불 아래로 가격을 낮추겠다,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한 건 지켰습니다. 60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왜냐? 실제로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고 불안하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합니다. 에너지 수요가.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 논리로 배우는 거 있죠. 수요 공급 곡선. 거기서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죠. 또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은 어떻게 돼야 되죠?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생산은 많이 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없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실제로 공급 늘리고 있죠.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늘리면서 뭐 미국도 이제 계속 늘리라고 압박했고 그러면서 이제 공급 충격을 이제 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게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진화에 나섰죠. 어떻게 미국이랑도 한번 맞짱 떠볼래? 했더니 아유 아닙니다 하면서 딱 손들고 전쟁이 진화가 됐죠.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안정세가 됐고 그 다음에 충격이 오게 되면 리세션 컷이라든지 침체가 오게 되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가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좋냐? 침체로 인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뭘 불러오냐면 호경기를 불러옵니다.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산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죠.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익 구조가 개선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많이 남으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50만 원을 남겼는데 이제 70만 원을 남기네. 그러면은 60만 원만 남기고 가격을 10만 원 할인해 볼까? 그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러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다운되니까 또 더 많이 삽니다. 예전보다는. 그러면서 경기가 다시 이제 선순환 구조로 호경기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저유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 3조 호황을 이룩했을 때도 저유가, 그 다음에 저금리를 하면 뭐가 좋아요? 돈을 융통하기가 쉽습니다. 돈 땡겨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활성화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엔저. 이번에 이제 저달러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3조 호황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유가는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이제 흔들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하단 구간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은 좀 불안한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불안한 거에 같이 연동이 돼가지고 금리까지 떨어지니까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안전자산이죠. 우리가 이제 돈으로만 갖고 있으면 주식에 몰빵하지 않고 뭐 한 30%에서 50%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만 확보하고 있으면 현금의 가치는 계속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도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권장드리는 게 현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금과 현금을 믹스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주식은 계속 하시라. 주식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를 산정하고 투자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폭락하더라도. 다만 그때 무너졌을 때 여러분들이 더 살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구리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아마 실물 자산들이나 이런 원자재들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랑 굉장히 밀접하기도 하고 구리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공급도 늘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정말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올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한국 증시로 들어오는 투자자 예탁금 그리고 신용잔고 추이가 예탁금이 한번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간중간 뭐 꺾이는 모습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은 풀릴 것이고 풀린 돈은 증시, 투자 시장으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이 풀리면 뭐하나 한국 증시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 미국 주식 해야 된다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맞는 말입니다. 미국 증시가 훨씬 더 또 안정감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안 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한국도 어느 정도 선진국이고요. 금융적 지위가 꽤나 높은 나라입니다. 불안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슨 뭐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는 아니다. 자꾸 미국이랑 비교하니까 이제 뒤처지고 상대적으로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충분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제 돈이 이제 풀려나가게 되면 한국까지도 이제 돈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의해야 되는 건 제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1,400원 정도에서 이제 받치고 있었는데 1,410원, 20원, 30원 이렇게 자꾸 전선이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어가 되다가 외환보유고로 방어가 되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사실상 이 심리가 무너지면서 방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통화스와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화스와프로 인해서 이제 방어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부수적으로 오는 그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화스와프가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심리적 안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환율을 방어하는 효과가. 근데 통화스와프도 뭐 예를 들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도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같은 위기가 안 터질 수는 있다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단기적으로 바로 조달 가능한 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달 가능한 외환보유고를 통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묶여있는 돈들이 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크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환율 방어가 자꾸만 뒤로 밀리다가 이거 좀 심각한데? 라고 하는 순간에는 그냥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막다 못 막고 이제 놔두면은 갑자기 확 튀어오르잖아요. 눌렀다가 가면은 사실상 이제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막고 있던 거를 못 막으면은 그냥 터져 나와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밀리다가 순식간에 이제 갑자기 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패닉이 오면서. 그래서 뭐 1,400원 근처에서 막 막다가 갑자기 1,500, 1,600원 간다든지 뭐 2,000원 간다든지 이런 게 이제 패닉으로 가면서 위기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는 해야 한다. 우려를 해야 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해나간다라고 했을 때 금이나 현금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믹스해가지고 확보하고 있다면 그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주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거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 온다라고 확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증시 분석을 할 때는 그렇게 된다라고 확답을 정해놓고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틀로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투자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중간에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 충격을 대비한 안전장치는 현금이랑 금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유지를 하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리스크가 올지도 모르니 아예 주식을 하지 말자. 다 빼버리자.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제 보다 보면 증시 분석을 할 때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증시 분석의 목적에 대해서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증시 분석을 자꾸 맞추려고 하십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 이걸 대비하자의 차원이 증시 분석의 목적인 것이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정해놓고 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투자를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게 되면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롱런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시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해랑 그 다음에 증시는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팔아. 이렇게 이제 아예 양극단으로 결정을 해놓고 가시게 되면 롱런이 어렵고 사실상 이제 호황장이 오더라도 그걸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서 지금이 금리 인상기면 제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빼라고 얘기하겠는데 금리 인하기예요. 근데 금리 인하기에 또 변동성도 크고 혼란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흔들리시는데 저는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격일 수는 모르겠으나 충격은 올 수 있다. 그걸 대비한 현금과 금은 확보하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되는 기업은 흔들려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무너져도 믿고 가져가고 오히려 더 살 수 있는 기업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그러한 섹터와 종목들을 같이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재무적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는 미래에는 좀 상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가 개선되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대우받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외형 성장과 그리고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을 보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아직 제대로 주가가 튀지 못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위기가 오더라도 오히려 더 살만한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 분석에 대해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추후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할 때 이러한 지점들을 꼭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증시가 금리 인하 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너무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런 리세션 컷이 왔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증시 충격이 왔을 때. 그러면 이때 오히려 엄청 큰 기회인데 이게 한번 오고 나면 사실상 폭등장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대부분 속된 말로 털려나가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반대 매매 나가고 청산당하고 이러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급락하면서 막 서킷 사이드카 터지면서 이제 청산당하고 이런 경우가 나와요. 근데 그때가 엄청 큰 기회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주식은 레버리지를 끼시면 안 되고 신용 미수 이런 거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현금으로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거, 현금과 금을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확보해 두시면서 투자하시라. 그래서 충격이 왔을 때 매매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충격이 오더라도 가져갈 수 있는 재무적 성장이, 외형과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숨겨진 보석 같은 섹터와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식장인이었고요. 우리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의 이 증시 분석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인사이트를 통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생존하면 결국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돈을 너무 이제 수익이 잘 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주는 건 결국 시장이 벌어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심에 빠지지 않으면서 시장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극단으로 내가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선 생존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제공합니다. 그러니 너무 한 방에 빠르게 돈을 벌려고 극단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투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해놓고 하는 투자는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이 롱런하면서 건강한 재테크를 하는 투자자 여러분들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장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제 상징적인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이제 산정해 봤을 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이제 크고 작은 어느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증시에 대한 분석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금리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기준금리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것은 현재 기준금리 인하기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빠르게 증시가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천천히 올라가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증시는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서 충격이 컸다가 올라가든 작은 충격이 있다가 올라가든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풀려난 돈들이 투자 시장으로 몰려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 안에서 이 풀린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이제 이 주식 시장에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제 세 개의 수급 주체를 얘기하죠. 개인, 외국인, 기관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증시입니다. 뭐 사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증시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산업에 이제 돈의 흐름이 이어져 오는 것도 외국인들이 거의 이제 주도하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외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게 결국 AI 분야이기도 하고, AI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상징적인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담고 있는, 금액 기준으로도 최상단에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돈이 풀리게 되면 증시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딘가? 결국 풀린 돈은 증시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증시로 흘러 들어간 돈은 증시 조정이 나올지언정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인데요. 10월 들어서도 사실 수식 상승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외인들 순매수세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건요, 코스피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큼의 이제 외인들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군은 코스피에 머물러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뭐 낙수 효과가 나오면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건 코스피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을까?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는데 3등은 삼성전자 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이제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금액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물량 자체가 상당히 크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이라서 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더 가서 뭐 한 일주일 단위로 보게 돼도 그래도 삼성전자가 1등이에요. 그럼 뭐 이번에 연휴가 껴있다 치니까 한 달로 볼까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그리고 2등이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단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이제 한국 증시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고 있는 포인트, 그리고 아쉬워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의 상승이 나온다. 외국인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심지어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이 두 개 종목만 올라가도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이 두 개 종목의 이 그 상승 하락에 따라서 증시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없다라고 하면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증시예요. 뭐 물론 이제 휘하의 소부장이라든지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매수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속된 말로 뭐 AI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소외받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한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으로까지도 좀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후에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AI 반도체 종목들은 한번 더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이클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우량주들이라든지 코스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한국 증시 사이클을 탈 때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움직이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요. 근데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한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눌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뒤늦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경기 민감주들, 뭐 화학이라든지 뭐 이번에는 배터리가 될 수 있겠고요. 뭐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자동차 같은, 그리고 건설 같은 이런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랑 경기 민감주들 위주의 상승이 마지막 단계에서 피날레를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가 1단계에서 올랐다가 좀 꺾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 제약바이오 로봇을 보고 3단계에서 경기 민감주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가 계속 가기는 가는데 천천히 우상향하니까 사실 제약바이오랑 로봇은 막 슈팅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는 적게 가다 보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일 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들, 대장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고 큰 돈들이 돈을 벌어야 낙수 효과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상승 랠리는 일단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보지도 않고요. 앞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차 올라갈 만한 종목군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코스피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때 결국 기계적으로 담는 패시브 자금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투자를 진행할 때 바구니 단위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담았을 때 결국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뭐 특히나 이제 시총 1등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지 않고 꾸준하게 이제 매입을 하는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지금 외국인들의 이제 보유 비중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인데, 과거 이제 흐름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일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다가 이제 24년 말에 한번 쭉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치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24년도 이때 중순 정도, 이때 수준의 외국인 보유 비중보다는 그래도 현저히 낮아요. 올라왔다 하지만. 근데 주가는 이미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9만 전자 이후에 이제 10만 전자를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10만 전자를 이제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더 들어오게 되면 지금 최근 단위로 봐도 그렇고 한 달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봐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모아 담고 있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라는 거죠.
6개월 단위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보이는 건 한국전력 같은 것들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1등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과거 대비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고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의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를 이제 해결해낸 상황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죠. 그래서 원래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원래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때는 일을 제대로 진척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기업의 수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뭐 어찌 보면 손발이 묶여 있는 단계다 보니까 기업이 뭘 투자를 하려고 해도 그렇고 뭘 하려고 해도 그렇고 다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사법 리스크도 이제 떨쳐냈고 정말 기업이 본격적으로 도약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삼성이 이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오픈 AI와의 이제 협력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 사실 오픈 AI와의 이제 협력에 넘어가가지고 AMD라든지 이런 쪽까지 우리가 AI 반도체, HBM 분야 이런 쪽으로 삼성이 SK하이닉스보다는 후발주자고 좀 늦었지만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수 있겠다는 겁니다. 후발주자여도 가면 되는 거죠. SK하이닉스보다 늦게 가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늦게 가도 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AI 반도체 쪽의 확장성이라든지 이제 진입을 하면서부터 수혜를 받아낼 거를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TSMC가 파운드리 점유율에서 71%로 이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한 기업이 이제 점유율을 상당히 이제 많이 가져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낙수 효과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TSMC가 이제 파운드리 점유율을 상당히 이제 높게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2위 삼성전자의 반등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반등의 기미를 보여줄 수 있겠다. 사실 지금까지 풀린 돈에 비하면 SK하이닉스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못 갔다라고 보는 평가가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와의 협력 그리고 AMD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GW짜리 이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AMD의 AI 칩으로 채우겠다. 이러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오픈 AI와 AMD의 이제 협력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AI 반도체의 새로운 신삼각동맹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TSMC 삼각동맹 구도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시장을 장악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삼각동맹 구도인데 새로운 오픈 AI, AMD, 삼성전자의 삼각동맹 구도가 새롭게 이제 또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러한 과정으로 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AMD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실상 HBM 분야에 있어서 깐부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AMD 같은 경우에는 HBM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0나노급 3세대 이제 D램을 활용해가지고 HBM3 그리고 4세대 HBM을 쓴 HBM3 전부 AMD에다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HBM 사업의 매출 상당 부분이 이제 AMD 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AMD, 오픈 AI, 삼성전자의 이 삼각동맹 구도로 넘어가는 차기 이제 신 AI 반도체 구도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1황으로 넘어가고 있고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후발주자일지는 모르겠으나 경쟁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과 그리고 플랫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샘 올트먼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이랑 지금 리사수 AMD CEO인데 이 둘이서도 지금 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딱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협업을 따낸 게 이제 삼성전자라는 점.
이게 이제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정도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AMD에 새롭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 HBM3 12단을 이제 공급하면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중요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HBM 활용 비율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랑은 좀 다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HBM 비중이 상당히 이제 낮은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랑 이제 HBM, 그다음에 PIM 같은 이런 이제 부품들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파트너십을 이제 맺고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와 AMD 사이에 이 사업 시너지를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비록 후발주자긴 하지만 뒤늦게 출발하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급의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주워 담을 때 금액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라가고 있지만 후발주자로서 삼성전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점도 분명히 온다고 봐요. 보통 이제 주식에 있어서도 대장주, 부대장주가 있는데 항상 대장주만 가지는 않아요. 부대장주가 더 잘 가는 시점이 오거든요. 여태까지는 계속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더 잘 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전성기가 오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삼성전자랑 테슬라와의 이제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회의론에도 사실상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 AI6 칩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원래 이제 삼성전자한테 갖다가 썼었는데 AI4 때만 하더라도 이제 5 칩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기업에 뺏겼다가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뺏어왔습니다. 뺏어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탈환했어요. 그래서 이제 AI6 칩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렇다라는 거는 테슬라와의 이제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AI 칩을 기반으로 한 확장성을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이제 뻗쳐나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회의론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어제였나요? 제가 이제 여의도 한번 산책하면서 가다가 그 테슬라 매장이 있어가지고 잠깐 또 방문을 했었는데 그 테슬라 자동차 있고 거울 유리 앞에 옵티머스 이 로봇이 딱 웅장하게 서 있어가지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예, 테슬라 자동차 훔쳐가나 안 훔쳐가나 이제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유도하고 있는 건 자동차 산업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있죠. 자율주행과 로봇. 우리가 흔히 피지컬 AI라고 부르는 분야. AI 칩을 이제 활용해서 그리고 AI 산업의 확장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AI 산업 오케이 그거 만든 건 알겠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 그 뭘 할 건데가 자율주행과 바로 로봇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극도로 이제 전자화가 많이 발생하고 원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가 많이 진행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과거에는 내연기관차일 때 대부분 그냥 기계부품 조립 형태였는데 이제는 전기차 단계로 넘어가고 자율주행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화 됐습니다. 뭐 계기판만 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전자화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행 능력에 있어서도 전자보조 장치들이 주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뭐냐? MLCC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MLCC 강자 AI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드러내는 삼성전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삼성 부품을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테슬라의 AI 산업 생태계 피지컬 AI 분야인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삼성전자의 AI 칩 그리고 더 넘어가서 MLCC 이제 삼성전기와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이제 테슬라와의 시너지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AMD와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픈 AI, 삼성전자 이 신삼각동맹 구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삼성전자가 테슬라와의 이제 협업 구도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시너지가 앞으로 열려 있는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돈이 풀려갔을 때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상징적인 반도체 기업들로 가게 될 것이다. AI 생태계가 지금 고점이다 뭐 말이 많지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미 1단계에 와 있고 잠시 조정이 나오고 2단계, 3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충분히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에서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역시도 돈이 풀려야 기반이 되는 것인데 지금의 반도체는 사실 사이클 산업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혁신이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반도체라는 게 과거 같은 경우는 그냥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봤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이 어마무시한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다 보니 사실상 반도체가 혁신 업종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사이클에 맞춰서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진짜 사이클 논리대로 장기적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수준에서만 끝날 것인가?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충분히 신고가를 뚫고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의 영역을 우리가 내다봐야 될 만한 시점이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는 그 지점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고점이 아니라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봉 월봉상 몸통 기준으로는 매물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고가 기준으로는 아직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한번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 85,0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차 이제 10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증시 조정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85,0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형성해 주는지를 확인해 주면서 한번 이 눌림목을 공략하는 전략이 저는 굉장히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눌림목이 나올 때를 잘 공략하시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너무 강력하게 베팅하기보다는 고점 부근에서 한 차례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서서히 진입하다가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올 때를 본격적으로 잡는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워낙에 이제 좋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입할 만한 단계는 아니니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저는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서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현금과 금을 적절히 확보하셔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기 바라겠고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믿고 계속해서 투자는 정진해 나가시라.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시장이 흔들려도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은 누구인가? 결국에는 우량주, 시장을 상징하는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나 추후에 자동차가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현대차그룹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결국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산업과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소부장단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반등을 시작한 한미반도체라든지 HPSP 같은 후발주자들도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비전 같은 종목들도 새롭게 도약을 할 만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막 무리하게 접근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는 이번에 AI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 산업이 커지게 되면 소부장단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미 급등한 종목들도 많지만 이렇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움직임이 시작된 종목들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의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AI 생태계가 확장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왜 이제 로봇이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이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 있어서 가장 핫한 테마를 고르라고 한다면 역시 AI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파생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굉장히 급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시장에 있어서도 뭐 고점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 봐야 될 만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AI 생태계에서 과연 어떤 업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인데, 맨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AI 생태계를 구축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AI를 준비하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로서 준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전 수준보다 뭐 수배, 뭐 수십 배 이상의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확장성 자체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다가 특이점이 오면서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지점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각종 뭐 칩 개발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각종 테크 기업들이 강세 랠리를 보여줬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부차적으로 계속 테마가 이동했다는 겁니다.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전력이 필요한데, 그 강력한 전력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게 추가적으로 있겠구나, 그게 뭘까 이제 해서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지켜보니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화된 전력을 모두 교체하는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산업들이 움직이면서 뭐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전력 인프라까지 갖춰졌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원이 필요해서 여기에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니 원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형 모듈 원자를 하고 SMR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나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AI 생태계가 여전히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 다음 타자는 결국 로봇으로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AI 생태계를 보통 얘기할 때 피지컬 AI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최종 단계로 보고 있는데, 그 단계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과 로봇이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보다도 로봇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봇이 자율주행보다는 규제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실제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만한 산들이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의 확장성이 실제로도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왜 로봇이 좀 더 빠를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만한 포인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각종 이제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34%가량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237억 달러까지도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 수준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대기업들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모두 로봇 관련된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주요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뭐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요 투자자가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 같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현대차에서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 이제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의 로봇 산업 진출을 알렸습니다. 아마존도 이제 어질리티, 디짓 이족 보행 로봇을 이제 개발하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쪽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물류 창고를 타겟으로 한 자동화를
목표로 하면서 로봇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로 유명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 투자를 진행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좀 각광받고 있고 이 로봇 산업을 가장 먼저 혁신 있게 좀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 중에 뭐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테슬라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산업의 확장성이 꽤나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로봇 산업이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이제 겪었던 게 뭐냐면 바로 엄청난 물가 폭등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물가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장바구니 물가부터 해서 실물 물가부터 해서 막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뭐 소비자 물가나 기대 인플레가 이제 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도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위 이런 말을 하죠.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보통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보통 임금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파괴적인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단계고 가장 파괴적인 단계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닥쳐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결국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뭐 아니면 고용을 줄이거나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가 폭등은 일반적인 범주의 물가 폭등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무제한 돈 풀기에 가까운 엄청난 물가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이 충격이 이전의 물가 상승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물가 상승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제 물가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임금 물가 상승을 맞춰주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는 로봇이 더 경제적이 돼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지점이 와버렸습니다. 일단 이제 사람을 쓰는 것보다 로봇 생태계가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와야 되겠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 중요한 건 코로나19 때를 이제 겪으면서 전 세계의 각종 이제 제조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걸 느꼈냐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다 출근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네. 그럼 공장이 올스탑이 돼버립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동화를 미리 준비했던 기업들은 비교적 타격이 적었습니다. 이런 돌발 악재가 또 언제 생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에 빨리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각종 제조업 기업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물류 기업들이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먼저 치솟아 오르고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가 치솟으면서 임금 상승률이 제일 늦게 이제 느지막이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로봇 산업을 빨리 확장할 수 있게끔 앞당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은 지역부터 협동 로봇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 로봇 라인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동 로봇 시장 자체가 이제 2030년까지 연평균 한 35% 정도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랠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이제 강세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까지 왔구나.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젠슨왕 CEO가 피지컬 AI로 가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인식 AI부터 시작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인식 AI라고 하면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초기 단계의 AI 다시 말해서 인식 AI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Generative AI, 생성형 AI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생성형 AI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챗GPT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생성형 AI까지만 가더라도 굉장히 진보된 기술이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혁신인가? 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이렇게까지 느끼기에는 좀 애매해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가 진짜 피부로 와 이건 대박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결국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입니다. 지금 이제 이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적으로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게 물리적인 세계에서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다. 활동하게 된다. 활동 분야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자율적으로 그게 물리적으로까지 이제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부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AI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로봇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구나. 자율주행으로 확장이 돼 나가는구나. 진짜 물리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을 우리가 자율주행과 로봇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AI가 나아가고 있는 이 단계에 있어서 인식 AI와 생성형 AI 단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전력 인프라나 원전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 칩 관련된 종목들 이런 애들이 많이 갔어요. 에이전틱 AI까지만 해도 그럴 겁니다. 근데 피지컬 AI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율주행과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AI 단계의 최종 테크트리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로봇을 꼽을 수밖에 없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AI 반도체라든지 엄청난 주가 폭등을 가져왔는데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로봇이 될 거라는 거죠. 현재 테슬라 로봇의 옵티머스가 가장 이제 유명한 로봇 제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미 혼다의 로봇 아시모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제품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주요 제품으로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족 보행 로봇들도 개발에 이제 나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역피라미드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아니죠. 초고령화로 이제 굉장히 가속도가 붙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회인데 여기에 따라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가 또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은 최소한의 이제 어느 정도 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뭐 근무를 서고 경계 근무 서고 이러려면. 근데 그걸 이제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인구 구조 특성상 로봇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적으로도 긴장감이 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의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테러 작전용 사족 보행 로봇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자폭용 드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족 보행 로봇이 이제 등장하기도 했는데 현대로템 방산 기업이죠. 여기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업해서 만든 육군에 납품한 이제 방산용 다족 보행 로봇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순찰을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 로봇이 접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휴보2 이런 로봇들이라든지 피규어의 피규어1 이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이제 확장성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피규어 AI가 공개한 휴머노이드용 VLA, 비전 액션 랭귀지 모델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물리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무늬, 레오파드 무늬 신발을 집어라 하니까 이걸 집죠.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짚어라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짚고 알람 시계 짚어라 하니까 알람 시계 짚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연산해 가지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 앞에 닥친 로봇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로봇을 투자할 때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될까, 어떤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때는 저는 지금 대기업들에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로봇 사업이라는 게 결국 혁신 업종이기 때문에 로봇 사업이 이제 전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사업이 전개되지가 않으면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기업들의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기업들 산업이 꼽힐 때까지 자금적인 체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직접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이나 지분 투자를 전개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꼭 눈여겨볼 만한 핵심적인 업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55조 원 규모로 커질 휴머노이드 시장을 놓고 빅테크들이 이제 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각종 기업들이 AI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강자인 엔비디아도 로봇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결국 최종 단계는 로봇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휴머노이드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옵티머스 기반으로 해서 25년 말까지 1000대 자동차 생산 라인에 배치할 계획이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26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공장을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거죠.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물류를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어절리티 로보틱스 기반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디짓이 이제 아마존 물류 창고에 투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는 물류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오픈 AI도 로봇 스타트업 피겨 AI가 이제 오픈 AI랑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이 피겨 2, BMW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기업들이 로봇 산업이 가장 먼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먼저 침투할 만한 산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AI 생성 AI 선두주자인 오픈 AI가 피겨 AI 이제 협업을 넘어서 자체 개발까지도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은 결국 이 각종 테크 기업들의 성장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글도 산하 AI 기업인 구글 딥마인드 이쪽을 통해서 로봇 스타트업 앱트로닉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참전을 하는데, 구글이 빚은 똑똑한 AI, 이제 앱트로닉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아폴로에 적용하는 게 사업 모델입니다. 구글의 이제 소프트웨어라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라는 하드웨어의 접목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제 AI 칩들, 소형 컴퓨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직접 로봇 사업까지도 전개를 해 나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테슬라, 현대차그룹, BMW, 벤츠, 도요타, BYD 등등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종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공장 자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각종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장 대표적으로 지분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LG는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하고,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SK는 이제 유일 로보틱스 2대 주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에서 투자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분이 35%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지분이 60%까지도 권리 행사를 하게 되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좀 강세 전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에서는 베어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로보티즈, 지금 가장 강력한 주가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로보티즈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갔고, 그 후발주자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LG전자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간 기업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 지분 투자가 들어간 또 다른 기업 중에 하나가 엔젤 로보틱스인데, 로보스타나 로보티즈보다는 뒤늦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활 로봇으로서 지금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이 처음에는 자동화 단계로 침투를 하다가 나중에 의료 분야까지도 이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먼저 올라가는 주식은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공장 자동화나 물류 자동화, 이 자동화 시스템에 이제 접목이 되는 종목들부터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로봇들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엔젤 로보틱스처럼 이제 수트를 만드는, 그리고 재활 로봇에 쓸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입을 수 있는 로봇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는 좀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카이스트랑 이제 하반신 마비 장애인용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이 나중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 수술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 고영이 뇌수술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FDA 임상 통과하면서 진출까지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큐비스 조인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큐비스 조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무릎 관절이라든지 관절 수술 로봇으로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 로봇 쪽으로 고영이나 큐렉소 그리고 뭐 재활 로봇 같은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후발주자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와의 이제 시너지가 기대되는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후발주자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어쨌든 공장에 적용되고 자동화에 먼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걸로 기대되는 휴머노이드 쪽에 삼성전자 투자가 들어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SK온, SK 배터리 아메리카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간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에 이제 먼저 쓰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 관련주인 이런 이제 하이젠 RNN 같은 종목들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올 건데 결국 휴머노이드 산업까지도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이 커지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게 또 SPG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후발주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이제 삼성중공업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면은 뒤따라서 올라가는 형국인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면은 이제 SPG가 뒤따라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맞춰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주가 급등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지 현대차 그룹발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올랐죠.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이런 시메스 같은 종목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 자동화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도 먼저 강세를 보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쿠팡에서 물류 자동화를 꾀하면서 이 시메스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쿠팡의 물류 자동화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니만큼 사실상 지금 물류에 있어서 쿠팡만큼 유명한 기업이 없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도 같이 휴머노이드 국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쿠팡발 모멘텀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휴머노이드 국책 과제 모멘텀을 우리가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점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지금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닉스 로보틱스라든지 나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은 이제 신규 상장주인데 이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제 경향성을 많이 띠고 업황 분위기를 많이 타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신고가를 쓰고 상승 추세면은 그대로 밀어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데 반대급부로 추세가 깨지면서 신저가 쓰면서 무너지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신고가를 이제 내다보거나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줘서 큰 돈을 투자하기엔 부담되지만 소액 정도는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현대 쪽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자동화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모백스, 물류 자동화 쪽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 그래서 물류 자동화 쪽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 컨베이어 벨트, 자동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팅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상 물류 자동화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현대모백스겠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이제 로보틱스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얘기했던 만큼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 전개하고 있는 로봇 사업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대 대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AI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원전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산업 트렌드에 있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사실 조방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2차 슈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조방원 종목들 안에서도 이 원전 종목을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조선방산, 원전 이 세 가지 업종이 상반기에 이제 한국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주인공 역할을 많이 해주기도 했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과 방산, 원전 모두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긴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번 하방 사이클을 그리기 시작하면 사실 불황기 자체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제 호황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그 호황기에 접어드는 기간 자체도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떨어지면서 낙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속된 말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한 지 정말 수십 년 되신 분들 있죠. 뭐 한 20-30년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는 조선주라고 하면 아예 학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쳐다도 안 본다. 비슷한 맥락으로 방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진짜 원전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산업군들의 특징이 비슷합니다. 산업주기 사이클이 기니까 한번 잘못된 타점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제가 2019년 말 정도부터 20년 초 이때부터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이 좀 놓쳤어요. 사실 제가 좀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방산주를 이제 공략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력한 어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도 그렇고 방산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력하게 이제 좀 어필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슈팅이 좀 나온 시점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어필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조방원이라는 세 가지 섹터의 측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이클 산업 주기가 길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5-6년 정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하더라도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뭐 후발주자들도 꽤나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좀 장기간에 걸쳐서 오른 종목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올랐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은 그럼 어떤가? 조선은 방산만큼은 아닌데 마찬가지로 꽤 긴 호흡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조선은 아직 오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산업주기 사이클을 제가 개인적으로 10년을 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면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초입 부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뭐 잠시 후에 같이 또 살펴보겠지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지가 뭐 한 1년 내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부터 뭐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야 중간중간 있어 왔지만 산발적으로 잠시 튀었다 없어졌다 연속성 있지가 않고 그냥 한 번씩 테마 성격으로 원전이 움직임이 나오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은 좀 연속성 있게 조선이나 방산처럼 쭉 이제 장기간의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의 원전 상승은 사실상 굉장히 초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었고, 한 1차 슈팅 정도가 저는 이제 실현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가가 막 크게 뭐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냥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양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매물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순매수세가 강력하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원전이 숨고르기를 끝내고 2차 슈팅을 준비하고 있구나, 혹은 이미 시작됐구나 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 생태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부에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 초반이라고 생각을 안 하실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산업주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최소 5년에서 10년간 저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1차 슈팅이 나오고 끝난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소 2차에서 3차 슈팅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슈팅을 앞두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잘 공략한다면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나 이제 단기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낼 수 있을 만한 지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AI 산업을 놓고 보면 원전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지 않냐. 전력 인프라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종목들 역시도 주가가 올라간 지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의 한 4년 5년 진짜 방산처럼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보다는 모멘텀이 이미 많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 갈 거라고는 보지만 신규 진입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전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산이나 뭐 조선이나 방금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도 계속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초반부에서 2차 슈팅을 앞두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지금 현재 원전의 수주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계약을 계속해서 체결해 나가고 있는데 향후 AI 산업 생태계에 나가서 그 이후에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피지컬 AI까지 나아가려면 막대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도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원전만한 답이 이제 없다.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확장이 시작됐느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죠.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건 이제 겨우 미국에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미국도 아직 제대로 확산된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게 세계로 확장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물론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확산이 돼 나가면서 전 세계로 이제 나아가게 되면 더 커지겠지만 그 전에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가겠죠. 팀코리아가 이제 베트남 원전 수주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인력 양상 협력도 강화하고 있고요. 뭐 체코부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세계적인 원전 수주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완전히 저는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산업장관에도 이제 전기료 안정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 기본적인 거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난방비. 근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원전을 쓰지 않으면은 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원전이 필요하고 사실 AI 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원전이 없이는 사실상 실행을 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선 토론 이후에도 영상을 남겨드렸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다른 후보들도 사실상 뭐 그때 당시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죠. 원전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죠.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토론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게 원전은 필요한데 재생에너지도 필요하니까 적절히 이제 같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포지션을 취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원전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이제 완전히 다르게 양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원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훨씬 더 좀 많은 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는 사실 탈원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지만 탈원전은 이제 앞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탈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탈원전 1호 국가들조차도 다시 원전을 되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탈원전을 하는 국가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한 수준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AI 붐이 이제 불어오고 있다 보니까 LNG 발전소가 늘고 여기에 맞춰서 두산에너비LDT, 뭐 가스터빈 첫 수출 이러한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 빅테크와 계약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AI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수장들과 원전 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도 원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AI에 있어서 원전은 필수다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대부분 LNG 발전소가 맡아서 이제 주문이 급증하는데 이제 발전소에 들어간 가스터빈 개발 6년 만에 빅테크에 이제 두기 공급을 하고 올해 주문량도 이제 빅3 생산량을 초과한다.
두산에너빌까지 일감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게 되면 사실상 이제 AI 붐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 것이다. 원전, LNG 전체적으로 늘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을 훨씬 더 빠르게 확장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과거 이제 우리가 원전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건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원전의 가장 상징적인 대장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우 1차 슈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다시피 1차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눌림목이 진행됐죠. 그리고 2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이걸 일봉으로 이제 조금 늘어뜨려서 보시게 되면 계속 잠들어 있던 주가가 본격적으로 튀기 시작한 단계고, 이제 겨우 1차 슈팅 이후에 2차 슈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고, 외인 수급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때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외인 수급이 좀 줄어들고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재차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2차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인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함께 이제 원전 대장주로 평가받았던 게 BHI랑 GNC 에너지죠. 마찬가지로 BHI도 이제 신고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BHI는 두산에너빌리티와 다르게 조금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BHI는 사실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이후에 재차 슈팅까지 나오고 있는 단계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받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상 발전기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해당해서 수혜를 받는 게 GNC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비상 발전기 관련돼서 지금 GNC 에너지가 원전 모멘텀이 불어오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우 1차 슈팅이 나왔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2차, 3차 슈팅이 나오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볼 때 이제 겨우 1, 2년 정도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단계라는 겁니다. 숨고르기 한 이후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이제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는데 GNC 에너지가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같이 또 많이 눈여겨봤던 종목이 바로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 역시도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단계인데 현재 박스권을 그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들과의 또 특이점이 뭐냐면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외인의 순매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나 BHI나 GNC 에너지와의 이런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 사실 전형적인 이런 원전 종목들은 샀다가도 팔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은 되는데, 한국전력은 도중에 잘 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전력은 다른 세계 종목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기업이기도 하고 한번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다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원전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적자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배당 성향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결국 이제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겹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는 있는데, 전기요금 인상 이후에 이제 세수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전력의 이제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과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생명보험 이쪽입니다. 그럼 배당을 많이 걷는다라고 하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세수 효과를 또 누릴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심지어 지금 상법 개정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기업이 뒤처질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히려 먼저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갔지.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주주 친화적인 배당 성향을 늘린다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가장 앞장서서 이제 두각을 드러낼 만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게 이러한 장점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살펴보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어느덧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1%가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BHI, GNC 에너지 같은 이 원전 F4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탑4 4개 종목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원전과 BH가 먼저 선봉장 역할을 하면서 올랐지만 한국전력과 GNC에너지도 충분히 후발주자로서 따라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니 내가 선취매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한국전력과 GNC에너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제 추세매매나 돌파매매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를 한번 신경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한전 KPS나 한전기술, 뭐 우리기술,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메인 이 원전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요 가장 주축이 되는 종목이 이 4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4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버렸으면 뭐 한전 KPS도 보고 한전기술도 보고 한전산업도 보고 이런 걸 말씀드리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 4개 종목을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슈팅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충분히 지금도 공략할 만한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막 주가가 2차 슈팅까지 나오면서 쫙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좀 무리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니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 핵심 탑4 종목 안에서도 이 한국전력이 원전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차원에서도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상당히 강력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렸듯이 이 종목도 한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향후 AI발 모멘텀이 확장되면서 어떻게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제가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의 이창대 대표였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대박 나시고 원전 관련주 통해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